저 이거 챙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따가. 집에, 예. 음향이 잘 돼 있나 봐요. 문 닫는 거랑 안 닫는 거랑 다르네. 못 느끼셨죠? 앞에 서 보니까 느껴지네요. 자,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좀 맛있게 하셨죠? 표정을 한번 보겠어요. 괜찮아요? 우린 자주 들어가지고. 자주 들어도 좀 새롭긴 하죠? 한 번 하고 끝낼 거 아닌 건 이제 아시겠죠, 이제 드디어? 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들어본 사람은 지금 이제 신규로 쫓아오고 있는 건 리오님이고, 1년간 해오신 분은 여기 주인님이잖아요. 들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 본인들이 느끼실 거예요. 맞죠? 왜냐면, 아까도 사실 우리가 지금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 제가 아까 그 등기부에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죠. 끊는 걸 항상 여기서 앞에서 신호를 보내, 이렇게. 선생님, 그거는 지금 초보가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끊어. 편집을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용어가 하나 어려운 게 나왔어요. 최우선 변제금. 이거는 금액 두 개가 다른 이유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아까는 좀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 돈을 준다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1억 6,500 정도면, 그 이하만 되면 5,500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날짜가 안 빨라도 돼. 앞에 근저당이 100개 있어도 맨 뒤에 있어도 위로 올려서 이거 돈을 줄게야 해요. 요게 최우선 변제금이니까 월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라는 말이 이제 돼요. 왜 월세 산정 기준 금액이 되냐? 앞에 대출이 아무리 많이 있는 집도, 상가는 앞에 대출이 많습니다. 90%까지 끼어 있는 대출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무조건 손실을 보는데, 그럼 임차인이 들어올 거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요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금 상가와 주택을 구별하실 건, 주택은 이것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만 상가는 거의 최우선 변제금 금액이 낮아요. 두 개를 지금 비교한 겁니다. 상가도 5,500까지 비교를 해주면 좋겠는데, 상가는 어떤 보증금을 쓰냐면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써. 환산보증금은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걸 보증금으로 퉁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 보증금 얼마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증금이 100만 원이면 월세는 1억. 거기에 만약에 3천이나 5천이 끼어있다. 그러면 바로 1억 5천, 1억 3천. 이게 환산보증금이고, 이 환산보증금의 보호한도도 낮아요, 더. 그럼 봐봐요. 환산보증금의 보호한도가 얼마까지 낮냐? 서울 기준으로 한 3천 이하여야 돼. 이러려면 어떻게 되면 500에 한 50 해봅시다. 50이면 5천이죠? 그죠? 그러면 보증금 500 더하니까 5,500이죠? 그 정도 대상이 돼야 보호가 돼요. 상가는. 그러니까 상가는 보증금이 왜 1,000, 500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네. 보호 어차피 안 되고 경매 넘어가면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동안 월세를 안 내면 상계할 수 있죠. 그 정도의 돈만 내는 겁니다. 디파짓 같이. 미국처럼. 상가는 지금 상당히 미국처럼 많이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증금 한 3천 냈다 그러면 그게 월세가 한 300 정도 돼. 그러면 10달 정도 안 내면 퉁 쳐지죠? 이해됩니까? 그 정도만 냅니다. 그래서 상가를 월세 싸게 하고 싶어가지고 보증금을 1억, 3억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분들이 경매 넘어가면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 막아드렸죠? 사업을 하실 때, 자영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것도 조심하시라. 그 다음에 자기가 기업을 운영해도 사무실 임대를 할 겁니다. 그 사무실도 반드시 대출이 끼어져 있을 거예요. 상가를 대출 없이 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상가는 가치가 상승하는 재화가 아니고 가치가 계속해서 감가해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때 상가의 가치가 오르냐? 건물 사서 돈 많이 벌었다는데요. 그거는요, 월세가 자꾸 오르는 건물을 산 겁니다. 서울에선 강남밖에 없어요. 송파도 월세가 오르지 않아요. 신사동은 월세만 오르고 건물이 다 공실로 바뀌었습니다. 가로수길 하시죠? 지금은 어디가 제일 비싸요? 물어보면 성수동입니다. 월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거긴 월세로 하지도 않아. 이런 거 들어봤어요? 하루세? 하루세 안 들어봤어? 하루세? 일일의 비용을 내요, 일일에 2,000도 넘어요. 팝업 스토어 알아요?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가 뭐예요?
야, 이거 영어를 알아. 이거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깜짝! 하고 사라지는 거. 이걸 왜 열죠? 기업이 광고하는 겁니다. 지금은 광고비를 100억을 써봤자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팝업 스토어를 일주일이나 2주 정도만 열어가지고 이벤트를 거기 섞어서 해버리면 사람들이 막 와고 사진 찍고 유튜브에 막 인스타에 하고 올리면서 그 공간이 홍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광고비에 100억 태울 거면 팝업 스토어 월세에다가 50억 태우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공장 건물을 인수하신 분들은 이런 월세가 대박이 나요. 다시 부럽죠? 영원한 건 결국에 상권도 변하기 때문에 이 팝업 스토어가 성수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 경리단길이라고 여러분이 부르는 곳에 어디 있었어요? 이태원에 있었어요. 이제 여기로 옮겨온 겁니다. 다음엔 어딜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옮겨갑니다. 송파의 송리단길이라고 잠깐 유행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 송리단길 좋아? 대전에 오면서 느낀 거 하나. 대전에 무슨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성심당이 있는 거야. 왕집. 이거 외에 대전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인식 속에 깊이 박혀있지 않죠? 이걸 만들기 위한 킥으로 사용하는 게 팝업 스토어 매장을 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카이스트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있다면 대중적 마케팅을 결합하는 방식은 이 오피스통에도 굉장히 매출 많이 올리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대전에 어떤 성심당하고 연계를 하든 뭘 해가지고 팝업 스토어 매장을 공장 건물을 큰 걸 하나 빌린 다음에 거기다가 힙스터들을 인플루언서들을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예쁜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나 요즘 이런 거 생각하는데 맥주 무제한? 그럼 술꾼들만 모일라나? 아니면 뭐 25세 이하 20세 이상 맥주 무제한 인플루언서 5,000명 이상 뭐 이런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유명해지기만 하면 광고 효과가 너무 큽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개인 채널에다 홍보하는 것에도 돈을 주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상가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결국 상가는 보증금을 높이면 안 된다. 그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보증금이 2억이고 3억인데 있죠. 그런 데는 월세가 2천이고 이런 곳이에요. 그건 이제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지역이 공간이 딱 빠지잖아요. 그럼 바로 들어와요. 대기하고 있어. 강남 역삼동이 그래요. 일부 선릉 이런 지역이 그런데 빼고 나머지 지금 이 대전 둔산동 주변만 돌아다녀 보시죠. 도령동 자기 집 주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층 상가 어때요? 비어있는 거 쉽게 살 수 있죠? 한 1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1층 상가가 비어있는 거 쉬웠어요? 사람들이 이제 기반이 많이 온라인으로 가버렸다는 얘기를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계층 주 타겟이 이제는 중년층이 됐다는 얘기예요. 청년층이 소비하는 것이 없어. 심지어 술집, 호프집도 이제 안 가요. 애들이 알코올 소비량 40% 줄었대요. 술을 안 마셔. 우리 대학 갔을 때 뭐였어요? 대학 술 먹은 기억밖에 없죠, 거의. 우리가 마지막 세대야, 거기에. 이제 술을 안 먹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바꾼 현상입니다. 들어가서 신입생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선배를 한 명도 못 만나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이제 그 술 문화가 단절이 좀 된 것 같아요. 일견 좋은 면도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 10시 이후에 영업하는 술집 많이 없는 거 아시죠, 이제? 자, 이제 잘 생각하세요. 저는 이 포지션을 뭘로 잡았냐면 이 인문학적 지식을 제 재산으로 가지고 옵니다. 저는 갖고 있는 상가는 정리할 생각입니다. 향후.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강의실, 파티룸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쓸 거 아니면, 내가 써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쪽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도 굳이 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알겠죠? 그러면 서울 아닌 곳,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닌 곳의 상가가 어떻게 될지 이제 불보듯 뻔해지시나요? 아마 대전도 외곽 지역으로 돌면 아마 1층 상가도 다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이해되죠? 한눈에 보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좀 어려운 걸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보고 또 변호사분들, 법무사분들이 댓글로 엄청 막 욕을 하실 것도 같기도 한데,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을 제가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매 낙찰자 입장이나 우리가 위험한 입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간단히 구별하기 위해 구별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알아요. 다른 거 알지만 여러분도 다른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거의 비슷해져 버려서. 다시 민법상에 있는 거 맞고 임대차 보호법상에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조나 주인의 동의하에 등기에 설정하는 권리라는 게 이거랑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두 개가 명백한 차이가 있고 법적 적용도 달라요. 다만
이거 하는 거는 전문가 영역인 거고.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방법을 못 찾아낸 건가? 잘 봐요. 이분이 그걸 쓰고 있어요. 리원님하고 지인님한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등기상의 기록을 보고 파악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쓴 방법이 뭔지. 전세권 한 개 해놨거든? 임차권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소유했죠? 경기도 교육청 숙소를 썼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럼 숙소의 직원이었을 거고, 직원이 임차권 설정한 건 별개로 가시고, 전세권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돈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법은 두 개를 썼습니다, 전략은. 오늘 다 배운 거예요, 오전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내는 선생님 잘 없을 거예요. 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기가 풀어봐야 왜 등기부가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질문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충격적이야. 전세권자가 개인이 아니에요. 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전세권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니까 대항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없으니까 얘는 인수 안 해도 되는 권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전세권도 여러분이 인수해야 될 수 있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낙찰자가 인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경기도가 쓴 방법이 뭐냐고요, 여기서. 전 수업 때 여러 번 여러분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 것 같아. 처음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 대항력 없어요. 근데 여기 매수인 인수라고 판단해놨죠. 저는 옥션원이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옥션원 이런 판단을 써놔. 그런데 이게 잘 안 틀려요. 스피드 옥션 다 틀려요. 아, 이 관계자들도 보고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등기를 했다는 거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하면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수는 원래 안 해요, 전세권을. 인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 방법 알려드립니다. 까먹은 것 같아. 배당 신청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은 다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경기도에도 법률 자문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세권은 배당 신청을 해버리면 배당 받을 금액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를 못해. 민법이잖아. 그쵸? 그럼 방법은 어떤 거예요? 배당 신청하지 마. 나 배당이 안 들어갈래. 그럼 대항력은 뭐냐? 전세권이 갖고 있는 이 대항 요건이라고 말하면 헷갈릴 테니까. 전세권이 갖고 있는 권리 보장의 권리는 뭐냐?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배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난 계속 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인수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인수한 꼴이 되는 거지. 맞아요? 조언 받았을 것 같아요. 1번.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트릭을 하나 더 씁니다. 여긴 변호사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직원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직원을 전입을 뒤늦게 한 거야. 뒤늦게라도 임차권을 확보한 다음에 임차권 확보한 상태로 집주인과 이면 협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경매에 넘긴 집주인한테 1억 2,500 중에서 한 5천은 받았어요, 지금. 맞아요? 5천은 받아낸 다음에 7,500으로 다운시켜서 소액임차인에 들어갔어요. 소액임차인에 들어가면 날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 전세권으로도 방어 가능하고 여기 임차권 뒤늦게 등록한 직원으로도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이 가능합니다. 맞죠?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이 서울 기준으로 5,500까지 주니까 5,500을 주면 2,000 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인수하게 시킬 금액이 2,000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주고 퉁치고 협상하기가 쉽죠. 자, 멍 때리는 기분인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뭐가 이해 안 됐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자, 한 번만 더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대항력처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니까 인수하는 권리 아닌데 배당 신청 자체를 안 해버리면
어차피 돈을 줘야 내보낼 수 있으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하는 거랑 똑같아. 돈 줘야 돼요, 어차피. 근데 이 돈이 1억 2,500이면 꽤 크잖아요. 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큰 차이가 없을 때 만약에 재개발 지역이면 낙찰 받은 사람이 그냥 살게 둬버리는 거야. 돈 받을 생각 없어. 그냥 살아줘. 10년? 나는 어차피 재개발 입주권이 목표지 너에게 돈 내주고 이런 게 목표가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등기만 친 상태로 계속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재테크 방식이에요. 내가 낙찰을 만약에 1억 3천에 받았어 봐. 그럼 나는 500만 원 투자해서 재개발 물건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세입자도 있어. 나가기가 어려운 전세입자도 있는 거야, 이미. 방법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 전세입자는 다시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이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 긴 시간이 걸려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 조언을 받았나 봐. 일부 상환받은 금액을 소액 임차로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전에 해당되는 금액이 해당이 됐는데 우선 보호되는 게 뭐 대전이 한 3,500이라 칩시다. 그럼 3,500은 나와요. 대전 아닐 거야. 경기도니까. 수도권이라고 치고 뭐 5천이라 칩시다. 5천을 먼저 받았어. 그럼 남은 돈은 2,5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거는 낙찰받은 사람이 쉽게 내줄 만한 돈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시간 끌거나 법적 싸움 할 필요 없이 2,500 받고 나올 수 있게 된 거. 전 재산을 지킨 방식을 3개로 해놓은 거예요. 3개로. 이게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변호사도 배우러 오는 거 보면 이런 생각까지 하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경매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인프라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맞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이 도는 거다. 그리고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저거를 보니까 이거 이제 좋은 물건이 된 거지. 왜? 낙찰 받아도 2,500만 주면 돼요. 확인을 그러니까 이진용이 이제 직원인 걸. 아, 이진용이죠. 직원인 거.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추론이에요. 추론. 송달이라든지 서류를 열람하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낙찰 받기 전에 서류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느냐면 여기 경기도가 그 걸어놓은 주거용 전체 지분이 1억 2,500이 해소가 안 됐죠.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준용이 임차권을 잡았는데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있잖아. 그럼 거주 불명자 등록은 뭐냐면 이전에는 여기에 전입신고를 안 해놨던 사람이고 전입신고를 갑자기 하니까 집주인이 거주 불명자 신고를 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 그럼 만약에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이걸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집주인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진용이 전입은 21년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선택은 2003년이라서 이진용이 먼저 들어갔어요. 임차권 설정은 등기부상. 나갈 때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진용이 전입이 21년이고요. 네. 선택은 설정 13년에 돼 있어요. 아, 전입일자가 21년인데 23년에 전세권을 설정했으니까 이진용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이전부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계약을 맺고 있다가 화들짝 놀래 전세권을 설정하고 후에 임차권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는 게 상쇄된 금액의 상계 금액이 얘랑 맞아요. 기간도 일치하고 존속기간에 일치하는데 상계 금액이 맞아서 1억 2,500만 원 중 반환을 받지 못한 임대보증이 7,500 나오고 1억 2,500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 계약을 맞아요. 경기도라든지 공사라든지 민간 임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회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역삼에 삼성전자 사옥으로 임대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만 쓰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하는데도 돈 들어요. 등록 면허세 들어갑니다. 24%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거를 해놓고 나서 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쯤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하냐면 내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때가 처음에 아무런 문제 없을 때부터 예방하고 들어가지 않죠. 이거 되게 사람 사귀는 거랑 비슷한데 여러분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리고 뭐가 부도가 날 것 같아서 그거 다 계약서 쓰고 연애 시작하지 않죠. 사고가 나면 대비하시죠. 이거 비슷한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한 직원이 인사과나 총무과에 있는 회사는 저세권 미리 설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검색하시다 미리 설정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미리 설정은 아닌데 후순위 대응은 잘한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세권을 이때 설정을 해놓고 이 전세권 설정한 날짜에 임차권 같이 설정을 하면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지금.
초반에는 실수했지. 들어갔을 때부터 해놨어야 되는데. 이해되죠? 그러니까 2년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출원 근거는 뭐다? 1억 2천 중 못 받은 금액이 같고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증명이 되죠. 요거는 비고란에 기록돼요. 이렇게. 임차인 분석에 된 거는, 임차인 분석에 기록된 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비고란에 기록되고 옥션원은요, 그 비고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직원을 보냅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옥션을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좀 괜찮다 싶은 게 뭐냐면 다 컴퓨터 AI로 하는데 얘들은 사람을 써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더라. 틀린 것도 있겠지. 근데 옥션원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람을 좀 보내니까 좀 확률이 우리가 임장을 한번 가본 효과를 내잖아요. 고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왔으니까 대전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구별해요. 임대차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을 설정할 때 3개로 나눠. 과밀권역, 서울시,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역. 3개 빼고 나머지는 그냥 기타야. 대전도 기타예요. 광역시 안 들어가고. 아, 군지역 제외하고,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광역시에 들어가겠네. 죄송해요. 대전을 제가 기타로 넣을 뻔했네. 죄송해요. 광역시에 들어가니까 군지역 제외하고 8,500만 원 이하에 2,800. 그러니 이거 고쳐요, 숫자. 2,800. 대전이 아니라고 고쳐서 천안이라고 한번 봅시다. 천안은 광역시가 아니니까 천안은 2,500이 맞죠. 그러니 기억합시다. 가장 집값이 싼 지역의 최우선 변제 임차인 소액 규모도 2,500. 그러면 이쪽 지역 월세는 2,000에 얼마, 2,500에 얼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죠? 대전은 2,800에 얼마 하는 건 좀 그러니까 2,500이라면 3,000에 얼마 이렇게 하겠지. 이해되죠? 끝자리를 떼고 하잖아요. 보통 보증금은 3,000, 4,000, 5,000 이렇게 가도 3,300, 4,500 이렇게 나는 안 가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소액임차는 전입이 늦어도 된다. 대항력 개념이 아니니까. 천천히 하니까 이해되죠? 뒤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에 맞게 하고 끊겠습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볼게요. 기타 지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기타 지역이야. 기타 지역, 부산지방법원이면 부산 아니야? 부산이라고 가정 안 하고 기타 지역이라고 생각할게요. 기타 지역 7,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죠?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을 했네. 배당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 배당 신청 안 했어요. 배당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인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냥 인수한다가 법에 정해진 거냐? 아니다. 계속 살게 해주는 권리다, 이거. 그래서 서울에서는 역발상 붐이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재개발 지역에 오래오래 살아주는 게 오히려 감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걸 잘하셔서 자꾸 이런 걸 들어가요. 내 돈이 얼마 안 들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를테면 내가 2억 5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전세가 2억 4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바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2억 4천으로 계속 재개발 때까지 살아주기를 바래.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총? 1,000 들어간 거예요, 1,000. 왜냐면 대항력 인수를 했으니까 낙찰을 1,000 이하에 받았겠지. 그럼 그걸 이제 납부를 하면 등기가 나에게 넘어오죠. 등기부상에 내가 소유주가 변경됐죠. 하지만 처리 안 된 일은 하나 뭐예요? 내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를 하게 됐지만 처리 안 된 일. 임차인 해결 안 됐잖아. 이제 임차인하고 보통 낙찰자는 연락을 하는 게 맞아요? 연락을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잖아. 내보내야 되니까. 명도잖아, 그게. 근데 이 사람은 안 해요. 등기 넘어오고 나서 연락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언제 연락하게요? 이 사람이 알아보고 변호사, 법무사 다 지인, 용맥 창동을 해가지고 경매 넘긴다고 송달이 한번 날라오면 그때 연락하는 거야. 경매 아니에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아무리 빨리 해도 일반인이 여기까지 쫓아가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쁜 마음을 먹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만약에 지금 돈이 시드가 크지 않은데 재개발 물건 하나 잡고 싶으실 때는 향후에 돈이 어떻게 들어올 여지가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무조건 내 돈이 생겨야 되느냐? 아니요. 전세입자를 또 받으면 돼요. 경매 물건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입자가 시세가 좀 떨어졌으면 한 2억짜리 사람을 구해. 그래서 이 사람이 송달 보낸 때랑 해가지고 매칭해서 바꿔요. 그래서 다시 시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물건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탁탁탁 얘기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물건도 드물고 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의 마음인데.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임차인과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형성해 갈지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가 가르쳤다고 해서 이때부터 굉장히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시행령으로 바꿔요, 이건. 알겠죠? 이거 무조건 돈을 갚아줘야만 된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인수로. 아직은 안 바뀌었다. 이해되시죠? 재밌죠? 변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배당 신청하지 않은 전세권은 인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인수로 법적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님들 오셔서도 제일 변호사님하고 토론 많이 했던 게 이거예요. 너무 명백히 다른 개념인데 법 체계나 상위 하위법도 다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력 아니냐.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내보낼 때 돈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 인수한다는 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지. 전세권은 정해져 있지만 않을 뿐 어차피 내보내려면 돈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항력 임차인이 들어있을 때도 이 똑같은 재개발 물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대항력도요, 국가에서 알아서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지들이 알아서 보호하라는 권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차일피일 뭔가 말을 밀어. 전화도 안 돼. 이게 안 생길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의뢰받은 물건 중에 수강생 중에 한 분의 어머니가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대조 5구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내가 전세 한 2억 7천에 살고 있는데 2억 8천에 낙찰 받아갔어요. 1,000밖에 안 드린 거죠? 연락이 안 된대요. 지금 나가서 잔금을 치고 지금 이 아파트 신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2억 7천을 못 빼서 동동동동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실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저는 어떻게 조언했을까요? 경매 넘기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매 넘기시죠라는 조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돌아서 저에게 얻겠어요. 근데 바로 이 조언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겠지. 그리고 경매 넘길 때까지 그 사람이 다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겠죠. 조사 나가고 송달 가는데 시간 뭐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되니까 2, 3개월이잖아요, 이건. 한두 달 내에 편지 딱 받으면 바로 연락 오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전세금 받고 나갔습니다. 그 전세금을 못 받았으면 입주 못 해요. 서울 지역 지금 더 심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니 원영님도 마천 1구역 만약에 오래 갖고 계시다가 들어가실 때 됐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면 거기는 생길 일이 없겠구나. LH 전세 들어있구나, 거기는. 아예 금액이 낮은 전세 들어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죠. 사실 그 돈은 언제든 빼줄 수 있는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갭이 거의 붙어있는 물건, 여러분 투자로 들어가실 때 지금 원영님은 고려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고려하신 건 주임사 신청을 해서 내 갭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에 여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왕 재개발도 잘 알게 되셨으니까. 오케이? 리원님은 돈부터 벌어야 되나? 뭐부터? 지식은 한참 앞서가는데 지금 돈이 없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경매당한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 등기부에 무슨 기록을 남기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내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지금 애기 이사, 주재원 파견, 거주지의 변경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집을 비워야만 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이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등록세도 싸요. 서민을 위한 거라고 해서 그렇게 싸게 해놨어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 등기부를 등록해 놓는 순간 그 자산은 처분과 수익도 사용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요. 집주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이제 세입자들이 있지만 되게 잘해주는 이유가 임차권 등기 명령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뭐도 할 수 있냐? 이걸 바탕으로 경매도 넘길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 하나를 더 줬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임차인이어도 기억하고 집주인이어도 기억해요. 최근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없이도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의사통보를 했는데도 전세금을 안 주면 임의경매 넘길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집 가진 사람은 불안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입이 빠르고 확정이 빠르고 배당 신청하고 전액 배당 되는 건 대학력. 그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시고 만약에 1억 6,500만 원 이하 아니면 보증금을 5,500 이하 서울 기준 5,500 이하로 설정을 하셨으면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 없다.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되는 보증금 금액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얼마부터 해요? 역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을 꼭 등기부에 표기해 놓고 나가야 될 금액 규모. 그렇지. 5,500 이상이면 해놓는 게 좋죠. 1억 6,500이 대상이긴 한데 돈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날짜가 만약에 느리면, 전입이 느리면 5,500 이하로만 보증금을 하시고, 전입이 빠르지만 5,500 이상으로 설정을 하셨으면 나갈 때 이걸 꼭 해놓고 나가시라고요. 이것만 알아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증금이 5,500 이하로 낮으면 서울에서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다. 다 받는다, 어차피. 근데 그 이상으로 전세를 들어갔다. 1억, 2억, 3억 많잖아요, 전세. 9억. 저번에 우리 반포 자유 공부한 거 28억, 32억 전세 이런 거. 그분들은 요걸 반드시 해놔야 된다, 나갈 거면. 등기부에 나가놔야. 그리고 이것만 남기면 끝이냐? 아니야. 전입신고도 빨랐어야 돼, 애초에. 느렸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럼 바보는 뭐냐? 전입신고도 느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세금을 높게 주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느릴 거면 전세금은 얼마 이상으로는 주지 마라. 기준 잡아요. 대전이면. 3천이었죠. 아까 3천이지 않았어요? 2,800. 똑똑해. 기타 지역이면 2,500. 이런 건 조금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방을 하실 거면. 서울 수도권 직구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접착제다. 이거는 집주인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이어도 무서워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가게 임차인을 몰아세우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약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경매도 바로 넘길 수 있고. 등기부에 대출이 많아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서울은. 주택이면 사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가구가 집주인 한 명 살던가 아니면 여러 명이 원룸으로 살고 맨 위층만 좀 큰 거 만들어 놓은 형태가 주로 다가구가 많아요. 1, 2층은 주차장 확보 면적이 안 되면 소매점, 상점, 용품점 이렇게 등록해서 근생, 근린 상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상품 같은 거예요. 노후 대비 상품. 이게 대전이나 천안이나 이쪽까지 좀 내려오면 수익률은 엄청 높은데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경매가로는 50%에 낙찰되기도 해요. 대부분. 근데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은 그 어디든 재개발을 다 끼고 있어요. 이 다가구는. 다가구가 지어졌다는 건 이거 오랬다는 뜻이고, 오랬다는 뜻은 주변에 둘러보면 전부 다 재개발 간다는 얘기예요. 평지에만 지어져 있거나 빌라 면적들이 많이 큰 곳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다 재개발을 해서 평균 낙찰가는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의 대출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이 많다고 하는 정도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 경매 감정가로 넘겨도 50억이 넘어가는 건물이면 총 합산되어 있는 보증금의 액수와 대출금을 합쳤을 때 25억 정도 이하면 안전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 보수인 거죠. 90% 낙찰이 될 건데 50%까지로 제가 얘기했으니까 완전 보수죠. 사실 6, 70이어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 수도권이 아닌 곳에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50%가 대출로 잡혀있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잡혀있는 다가구다. 죄송한 얘기지만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그 다가구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매에 낙찰을 30억에 방 20개짜리를 받았다고 칠게요. 지방에. 그러면 그거를 50% 낙찰을 받으셨으면 거의 50% 6% 낙찰되니까 조금 사람 잘 나가고 좋은 데는 7% 되기도 해요. 받으면 그 지역 전세 시세하고 되게 비슷하겠죠. 전세가율이 50% 정도 하잖아요. 그럼 방 30개 중에 한 20개를 전세로 받아버려요. 풀로 하시는 분은 30개를 다 전세로 받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낙찰가 썼던 것보다 높아요. 100%예요. 이해돼요? 이런 걸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되게 위험하죠?
문제는 뭐냐면 엑시트를 안 하고 평생 가지고 갈 거면 괜찮은데 그런 지역이 아니고 엑시트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걸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의 게임으로 가자면 30개를 다 전세로 잡아놓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건물을 가져서 난 건물주가 됐어. 이후에 2년 갱신할 때마다 나가는 사람을 월세로 바꿔주는 겁니다. 대출을 결합하든 자기가 번 돈을 투입하든. 그래서 현금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계속 월세로 전환되면 이 건물에 있던 그 잔존 근저당의 가치는 내려가죠. 빚이 좀 없어지는 건물이 점점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월세로 30개를 바꿀 타이밍쯤 되면 그거는 수익도 크고 대출도 없고 안전한 건물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는 늙었겠지. 곧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설계를 이렇게 해 가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부자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기억하실 것,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의 공통점은 다 나이가 많아요. 70세 넘어가요, 다.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뭐죠? 안정적이어야 되잖아. 빚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빚이 없는데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젊은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돈으로 그렇게 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좋아요. 이해한 거 맞죠, 우리? 내가 너무 초반에 의심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건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좀 들긴 하고 있지만 현실도 가르쳐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론상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론상.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전국 지방의 주요 도시쯤에 다가구 10개를 1년 내에 가지기로 마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인가요? 꼭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지. 이해됩니까? 금융위기 한 번 오면 얘들 어떻게 되죠? 임차인 못 받으면 진짜 이건 바로 무너지는 구조가 됩니다. 다시. 초반에 굉장히 자원을 투입해서 리스키한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정 평탄화시키는 작업도 반드시 고려를 하시라.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 집이. 계약할까요, 말까요? 이건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강제 경매 넘긴 사람의 금액을 보는 거예요, 지금. 조기판이라는 사람이 지금 600 갖고 경매를 넘겼죠. 600 갖고 경매를 넘기면서 경매 넘긴 비용으로 400을 썼을 겁니다. 이거는 뭐 하자는 거죠? 그렇지. 싸우자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 중에. 여러분이 여러 부류를 볼 텐데. 그래서 아까 내려오면서도 계속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제가 멘토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화가 너무 난다, 이거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게 화가 너무 난다. 근데 결과는요, 화를 내거나 안 내거나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있는 상황이면 화 내라고 합니다. 근데 정해져 있으면 화를 안 내고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하죠. 똑같은 결과라면. 근데 그게 자기 일일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꼭 좋은 사람을 이렇게 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못 보는 걸 봐줍니다. 반드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난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험생 할 때 공부해 보셨겠지만 수학 잘하면 수학만 하루 종일 하고 싶죠? 그랬을 거야 다들. 역사 좋아하잖아? 하루 종일 역사가 너무 심취해요. 그럼 다른 과목 성적이 떨어져요. 어차피 수능은 잘 안 나와 성적이. 그래서 다 잘하는 애들은 사실 변태이기도 해요 좀. 모든 영역을 그렇게 했다는 건 자기 본능을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거꾸로 돌아볼게요. 그래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이걸 판단하는 눈 하나만 가지면 이걸 활용할 수 있어. 오케이? 여기 홍대에 있는 빌라입니다. 5천에 65인데 22년 기준. 지금은 얼마일까요? 5천에 250이에요, 지금. 월세가. 그럼 저는 이제 이걸 그대로 받고 싶은 거야. 이 월세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거래를 트는 연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영애하고 부동산에 내려서 이걸 빨리 내보내고 싶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율해서 여기에 조언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증금을 바로 5천을 쏠 테니까 제가 법원 같이 가드릴게요. 이 5천 가지고 저기 법원에 가셔가지고 요거 취하를 저랑 같이 하시죠.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느낌으로. 혼자 가라면 안 갑니다. 그러고 저는 월세를 싸게 인수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의외로 경매 넘긴 금액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능하죠? 근데 물론 이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해결도 가능하다. 여러분이 취하를 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벽을 깨세요. 여러분이 도와주면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많이 겪은 건 뭐냐면 임장을 딱 가고 혹은 낙찰받고 현장 조사를 딱 가면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나를 처음 만나본 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자꾸,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온라인으로만 나오면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너무 폐쇄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젊은 애들이 희귀꼬모로 있는 상황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걸 만약에 차단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혼자 가버리면 자기가 아는 인간관계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혹은 가족이 만나는 일부 혹은 인터넷에서 게임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인구가 지금 40세로 나이를 먹어버렸어요,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타이밍이 왔다는 얘기예요. 엄마의 용돈을 받고 사는 20세가 직장을 못 구하고 40대가 되어버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문제 한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이런 질문을 갑자기, 이름 안 지웠네. 선아님이에요. 역시 접니다. 구멍이죠? 역시 열심히 지워놓고 여기를 안 지우면 뭔 소용이야, 이거. 그 은지님의 마음도 알겠네, 이거.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안 지워져 있어. 이런 거. 성혜님은 공개를 해도 돼요. 이 사람은 고시원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공개를 해도 되고 해달라고도 했었고 그런데 이분을 여기로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이분은 3번에다 이걸 썼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행간을 분석하려고요. 심리학입니다. 나한테 질문을 할 거면 쉽게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겠죠. 고민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물어보지 하고 질문 구성을 짜고 여러 번 지우고 막 단톡에 보면 뭘 쓰고 있는데 자꾸 지우고 쓰고 지우고 이 사람 기다리고 있다가 뭘 쓰려고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분은 엄청 고민해서 이렇게 말을 쓰고 막 컴마도 찍고 다 띄어쓰기도 2번이나 하고 막 잘 썼을 거예요. 시간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럼 심리학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어떤 거를 놓고 이 사람은 질문을 하고 싶었을까요? 제일 먼저.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번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긴 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 거는 3순위로 거리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런데 누군가의 조언을 받으면 흔들릴 정도라고 질문을 한다는 건 마음속에 정해진 답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3개까지 안 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사람은 1, 2번 사이에서 망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맞아요? 근데 밑에 읽어봐요. 에쿼티가 1억 정도 있다는 건 자기 가진 현금이 1억이란 뜻이에요. 가장 마음이 가는 거는 집 근처 임대 고시원인데 멘토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라고 3개를 써놓고 첫 번째 줄에다가 뭘 박았지? 그럼 뭘로 결정한 겁니까? 마음속은. 그러면 저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고시원으로 지금 에쿼티 500 만들어내신 분 연락 한번 해보세요. 도와줄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기서 배우는 건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말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 좋은 사람이 질문하는 방식 있죠. 이 안에 심리가 많이 담겨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야. 명도를 하거나 협상을 하실 때 그 사람이 보내는 문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인생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 지금 은지님 끄덕끄덕 하시잖아. 고시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문자 폭탄을 받을 텐데. 저분은 이제 도를 깨달은 거야. 깨쳐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거 좋은 거다. 깨치게 된다, 사람을. 연락이 많이 안 오는 거, 그것도 좋은 거다. 이제 하면 되지, 뭐. 혼자 깊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가능하죠? 그래서 고시원으로 결정하셨고, 지금 이제 인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괜찮죠? 사람이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식을 엄청 많이 갖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서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걸 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연락처를 교환하셨는데 저한테 뿌듯한 이유는, 이분은 낙찰가 예상이 강해요. 그리고 디테일한 거는 좀 접어두고 수익부터 내자는 주의예요. 이분은 너무 디테일해요. 소설가야. 근데 낙찰은 안 돼. 둘이 좀 잘 보고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런 식의 연결이 되게 되면 의외의 곳에서 뭐가 터집니다. 항상 의외였어요. 제가 고시원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 뭐 투자를 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에어비앤비를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옆에 그냥 소행님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느낌을 알란가 모르겠네. 에휴, 곧 생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모여서 뭔가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생깁니다.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크고 있잖아요, 점점. 그럼 이 사람 잘 된 걸 봤잖아. 그럼 재개발에 관심이 간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만나는 사람이 뭘 잘 해냈는지를 계속 보게 돼 있다. 우린 관찰을 하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오늘 사실 수업 내에서 전달하고 싶은 등기보다는 이 얘기가 더 강합니다.
그거를 뚫어낼 수 있으려면 좀 서류를 볼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수업이고, 이게 우연히 인기를 끌어서 조금 길게 하고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 좀 피곤한 일도 많이 생길 것 같다. 이제 다 하는 거지, 이제. 경매 누구나 다 하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꿈으로 꾸고 있었잖아요. 그 수능 본 애들이 11월 수능 보고 나서 3월 달까지 4개월 동안 바보가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학교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영화 틀어주거나 일찍 보내버리잖아. 그때 사회 인문 교육을 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얘기는 여러 번 들어갔는데 그 꼰대들이 자꾸 걸렀어요. 지금까지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 가르치는 내용에 포함된 게 뭐냐면 금융, 조세, 임금, 체불 뭐 그런 겁니다. 노무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알바 할 건데 알바 노무 모르잖아요. 이제 무서운 아이들이 만들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하고 있는데 노무법을 읽으면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는 임차인이 20살로 앉아있을 수 있어.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저는 이런 세상이 되기를 사실 바랬는데 조금 빨라진 것 같아가지고 뭐 좀 뿌듯해요. 등기부 사기 아까 정리해드렸지만 초반에 대출 상환증명 위조 가능 불가능? 가능. 쌉 가능. 왜? 잔고증빙으로 50억 대출 받은 사람이 이전 대통령 장모예요. 그런 세상이면 이건 너무 쉽지 이거는. 대출 상환증명 가능하다. 두 번째, 잔고증빙 위조는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대출 심사까지 통과되려면 좀 백은 좀 있고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는 쉽다, 요거는. 지금 본인 통장에 5억 있는 걸로 만드는 건 재미나이에 맡기면 금방 합니다. 이거 언제 필요하냐? 대부업체 있죠, 대부업체. 대부업체 등록을 하려면 잔고증빙 5억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스쳐가도 돼. 그러니까 5억이 잠깐 내가 사진으로 캡처할 때만 있으면 돼요. 형식적인 거야. 그럼 봐봐. 형식적일 거면 만들어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러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위조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위조하라는 건 안 했어. 그러니까 진짜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파트 대금이 잠깐 내 통장에 5억이 머물러 지나갈 때 찍어놓고 그 사진은 가지고 있어, 그냥. 저 표정 봐. 원영 지금 되게 나를 경멸하는 눈빛이고, 야, 너 그 정도였어? 뭐 이런 눈빛이 보고 있네. 얘기만 그런 거 저도 안 했어요. 저 위조 안 해봤어요. 위조한 사람 뭐예요? 위조 안 했어, 위조 안 했어.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폰지 사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폰지 사기가 뭔지 안다, 손. 폰지 사기는 외우고 있어요, 그냥. 경제학 용어야.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모아서 두 사람한테 잘해주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그 돈을 내게 해. 그러면 뒷사람 돈을 받아서 앞에 사람을 주고 그 뒷사람은 또 돈을 받으니까 뒷사람을 또 가져와. 그럼 그 뒷사람에 받은 돈을 또 앞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폰지 사기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본전을 뽑고 돈 남습니다. 다단계 형식이죠. 이 폰지 사기의 가장 깔끔하고 세련된 형태가 여러분이 했던 위포인트인가 엣지포인트인가 한번 있었죠.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사면 CU 같은 데 가가지고 12만 원어치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었잖아. 와이프도 그걸 40만 원어치 샀더라고. 받을게요, 못 받을게요? 못 받지. 계속 확산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거 중단했어요. 이거 폰지 사기잖아요. 뒤에 들어온 사람이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 중단 딱 하고 나서 바로 그거 사라지더라고요. 와이프가 날린 돈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많이 썼어요. 30만 원치 혜택은 받았을걸? 10만 원, 10만 원씩 하면서 2만 원씩 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얘기했어요. 오빠, 뭐, 이게 10만 원짜리 포인트를 사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12만 원 쓸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죠? 누군가 아무런 노력 없이 20%를 고정수익으로 준다고 하면 사기를 의심하라. 저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거든요. 만 원이면 물론 20만 원이면 너무 이걸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20만 원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 그 회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야? 몰라? 그렇지. 모르니까. 찾아봤더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폰지 사기의 형태가 튤립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튤립 한 송이가 1억이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속는다고요, 이렇게. 알겠죠? 그 튤립 품종 자체가 엄청 가지고 있는 가치가 크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말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리모컨 있죠, 이거?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없어요. 한정판이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걸 잠깐이라도 들 수 있는 권리에 10만 원씩만 내시면 사람 2분 모아오시고 그러면 그거 이제 5만 원은 드릴게, 내가.
폰지 사기 그런 겁니다. 이해되죠? 이제 안 속을 수 있겠어요? 이 폰지 사기는 반드시 사문서 위조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문서 위조의 가장 큰 형태가 인증, 그 다음에 뭐 상장, 그 다음에 국가검역필 1급 뭐 이런 거 있죠. HACCP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사업 의뢰를 하러 오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서 서류들을 쫙 보여주는 마케팅 업체는 걸으십시오. 사기입니다. 알겠죠? 뭔가 특별한 내가 모르는 코딩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다 사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굉장히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건 사업이 아니에요. 사기예요. 두 번째, 위조 명의자로 부동산 가압류 경매 처리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상해버린 누군가는 여러분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걸 수 있어요. 가압류는요, 확정적인 증명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주장을 등기부에 담아줄게 해요. 왜? 처분되는 게 아니잖아. 잠깐 묶어두는 거야, 이 집을. 시시비비를 아직 못 가렸거잖아. 판결 나올 때까지 이거 가만히 있어. 이겁니다. 가처분 가압류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위조해도 돼요. 다만 얘가 이걸 넘길 만한 이유가 없는데 악의적으로 넘겼다고 본인이 판단했죠. 그러면 무고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건의 고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방 간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서 그런 일이 안 생기지만 약속 겨루기 가능하죠. 제가 속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리원한테 우리 약속 겨루기 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100만 원 못 받았다고 나한테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그 소송 청구하고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에 넘겨보는 뭐 이런 걸 해봐라. 이렇게. 나는 장난 반 농담 반. 왜냐면 여태까지 3년 넘게 가르친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 감히 했어. 감히 해서 보정명령을 나한테 보내네? 이 사람의 주민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첨부해서 보정하시오. 뭐 이런 걸 올리는 거야. 오,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은 시나리오잖아요, 되게. 근데 저분이 이제 제 초본을 떼가지고 법정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판결문이 나오는 겁니다. 기일이, 지일 주소가 잡히겠지? 그래서 지금 개인 생각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유튜브 각이잖아요, 이거. 꿀잼! 보는 사람은 얼마나 재밌어. 우리는 심지하지만. 그래서 기일이 지정되잖아요. 기일에 갖고 판사 앞에서 우리들이 싸우는 거야. 이것도 몰래 찍는 거지, 스파이캠으로. 그죠? 너 100 빌려갔잖아. 언제?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재미없을까요? 각 안 나오면 취하하고. 보정서 받았어요? 이 사람이 진행을 했네? 내 초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초본? 갈 거예요? 그치,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야.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저한테 되게 물어본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선생님 진짜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어도 내가 일단 소만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잖아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중단하면 연락도 가지 않아요. 오케이? 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초본을 받고 나는 이제 할 소임을 다 했어. 왜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 등기부 다 떼보면 이제 이 사람의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만 하고 끝! 하고 취하하면 나한테 아무런 송달도 오지 않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흥신소에다가 업무를 맡겼을 때 그 흥신소가 여러분의 이 관계들을 알아봐 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에 영감과 모티브를 받으신 분은 지금부터 인력 소개소와 흥신소를 차리셔도 됩니다. 저는 그걸 하기 싫어서 중단한 것 뿐이지. 잘 모르는 아줌마들만 인프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 의뢰하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로 그럴 수도 있다고요. 네. 근데 내가 모르죠. 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안 걸려 얼마. 한 달도 안 걸릴걸? 뭘 아니. 그 소장 진행하고 나서 총. 3일, 4일 뒤에 바로 연락이 오죠. 안 되겠네 이거. 이젠 제가 이걸 알았잖아요. 알면 이제 좀 뭘 할 수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알아요, 못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안 거예요. 카톡으로 보정명령을 보내줘서 내가 안 거지. 그래서 보내자 했으면 이제 아예 그냥 넘어가는 건데 거기까지 안 가. 아니요. 보정명령 떼는 것까지도 저 사람 거야. 그런 사람 건데 일단 이제 그거를 한글 만들어서 예. 그죠.
기일이 지정돼야 나한테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난 날짜. 예. 근데 기일 지정되기 전에 취하해버리면 되잖아요. 개인정보 아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야. 탐정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경찰한테 전화하고 빼는 이런 거 아니야. 그건 드라마고 지나가는 누구나 다 저렇게 해서 뺄 수 있다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 혹은 주소 정도. 아, 갑자기 이제 서로가 무섭기 시작하지? 이거 봐. 모르는 게 약인 게 뭐냐면 이제부터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섭기 시작해. 왜냐면 내가 얘한테 거짓말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얘가 알아내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네. 그러니까 참 착하게 살으라고요. 알겠죠? 여러분이 했던 부동산에 관한 거짓말 혹은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지 이전에 관한 거짓말은 전부 알아낼 수 있기에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상한 사람을 사귀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를 것 같을 때는 그 아이의 인적사항 한 개만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다 떼보면 됩니다. 저는 서아에게 오는 남자애들은 다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죽여버려야지. 거짓말했으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이해됐죠? 네. 그래서 다 조사해볼 거예요. 안전한지. 얘가 거쳐왔던 모든 주소지에 기록을 다 떼본 다음에 이 부모 관계와 이 가족들이 안전하게는 했는지. 혹은 힘든 일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극복을 했는데 뭐 사기를 쳤다거나 범죄자가 있다거나 이런 좀 의심을 해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서한테 했던 말하고 이렇게 맞춰볼 거야. 뭐라 그러디? 이렇게 하면서. 좀 오반가요? 네. 하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어떻게 사기치는지 알겠죠? 오늘 사기법을 강의한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까 말까 고민도 되기도 해요. 이 들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또 사기를 쳐요, 이거. 그리고 또 여러분은 속아. 보이스피싱 속는 사람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속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냐, 너? 아이고, 바이러스 백신이 만료됐어? 아,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1시 반, 2시 반. 좀 시간 되시죠? 30분 정도 남았는데 해봅시다. 제가 복합 권리를 먼저 하는 이유. 대학력 난도 0에서부터 3까지는 좀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설명해주면 금방 이해가 돼. 그런데 저 설명 잘하잖아요.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 번 봤을 수도 있어요. 먼저 용어부터 깨겠습니다. 보증보험 질권 설정이란 말 이제 들려요? 이게 들리면 넘어가도 돼,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회사가 질권을 잡아놨다는 건 전세 대출을 해주고 그 집의 전세금에 대한 이 채권 금액에 대한 담보를 채권으로 잡아놓은 거죠. 이게 질권 설정이죠. 그러니까 8억이라는 전세금은 집주인한테 줬는데 8억 중 4억은 은행이 빌려줬으면 이 4억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해놓는 거는 빌려준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요 8억 중에 4억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은행에 줘야 돼요. 이게 전세대출의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부 쓴 사람만 질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다 질권이에요, 그게. 그렇게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오케이? 배분요구 종기도 알아야 돼요. 배분요구 종기는 경매를 딱 넘겼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나 이 집에서 배당받을 사람이에요 하고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 데드라인을 주는데 그거를 배분요구 종기라고 해요. 이 날짜 후에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배당에는 참여를 못해요. 이렇게 배당에 참여 못하게 된 채권자가 가압류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법원의 보강금 형태로 머무를 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다음에 도와줌으로 인해서 협조를 구해내는 전략을 구사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 채권 추심 및 압류를 최근에 저한테 이제 이건 의뢰는 안 했는데 물어보기만 한 거예요. 엄마가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 버렸대요. 근데 그 집주인이 소액임차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고민은 엄청 했겠지. 여러분, 엄마 아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고민합니다, 여러분. 자녀니까. 근데 여러분은 고민 좀 덜 하겠지. 물어볼 사람도 있고 공부도 했잖아요. 그래서 소액임차니까 엄마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애면 좋은데 제가 여기 이제 더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 집주인이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도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자기 재산을 떠들고 다닌 거지. 어떻게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온지 알려드릴게요. 안양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대. 그리고 뭐 천안인가 어디 아파트가 하나 있대.
근데 그 주소지를 부동산에다가 이제 말을 해서 떠벌려서 알아놨나 봐요. 그러면 저는 소액 임차이니까 다 받을 수 있어요. 편하게 그냥 나가실 때까지 사시면 돼. 경매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말을 해드렸어요. 1차로. 안심하시지. 줄부가이겠으니까. 두 번째로 이런 기회가 평생에 자주 오지 않아요. 수업을 수십 개, 수백만 원어치 듣는 것보다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 2개를 알고 있네요. 가압류도 하나는 걸어놨다며요. 변호사를 썼대. 그러면 그거를 집행문으로 바꿔가지고 경매를 쳐보세요. 2개 다. 빚이 하나 있다고 해도 그 빚이 그 집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채권이잖아요. 물건이 아니잖아. 물건은 다른 데는 적용 못해. 전세금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해놨어 이미. 그러면 집행문으로 바꿔서 나머지 재산에서 경매를 싹 다 넘겨보라 그랬어. 그래도 돼요? 막 그러는 거야. 잘 봐요. 경매에 넘긴 금액은 최우선 배당 영순위로 자기가 받는 거 알죠? 그러면 400이 들었든 500이 들었든 초창기 투자금은 들어갔지만 이 돈은 회수되는 거고.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받긴 다 받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저 집행문으로 경매 2개를 넘겨보시면 웬만한 선생님들이 해본 것보다 경매 붙인 경험이 많은 거 아니냐. 실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중에 경매 안 넘겨본 분들도 많고 그 전에 다 합의가 되거든요. 돈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경우는 진짜 정신병자를 만나야 돼요. 지가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경매를 당하겠다는 거잖아.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저도 2번밖에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2번 강제 집행을 해봤다. 강제 경매를 넘겨봤다. 그러면 이분은 제 경험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연달아 2개를 하면 얼마나 그 절차가 쉽게 되겠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막 너무 감사하다고. 의욕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모르는 것을 물어봐도 되냐. 얼마든지.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많이 스스로 해본 거잖아, 지금. 처음부터 저 뭐 해야 돼요? 제 인생은 어떨까? 이런 건 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제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암담하죠? 여러분이 답하기 어려운 거는 남도 암담해.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막혔어요는 가능해요. 뚫어봤거든, 나는. 질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이 사람만 편애하세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질문을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한 거야, 이건. 내 입장에서 그런데? 근데 바로 직전에 또 전화 왔는데 그분 또 진을 다 뺀 거예요, 진짜. 살려달라는 거야. 뭘 살려줘, 내가. 현금 1억이 있는데 서울 집을 사고 싶대. 살려달래. 이게 무슨 말이야, 뭐야, 이게. 누군지 지금 찔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다음, 임차권 설정 유형,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임차권 설정의 자동 배당 여부. 잘 기억하세요. 임차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 알려드렸죠? 이거 왜 알아야 되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임차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 배당에 포함될까요? 안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부에 빵 쳐졌어. 그 뒤에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남겨놨어요. 전세 있다는 거를 등기부에 기록으로 남겨놨어. 그러면 이거 자동 배당 안 되나요? 배당에서 제외되나요? 연관입니다. 잘 봐요. 얘만 안 넘기면 돼요. 임차권 설정 언제 하든 상관없어. 임차권 설정은요, 그 설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정 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일자, 점유일자 4개가 나오니까 세부 사항이 더 중요해요. 다만 이 날짜 넘겨버리면 안 되지. 이건 배당 포함에 마지막으로 해줄 거예요. 그런데 안 했으니까. 다만 자동 배당 여부는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배당 신청을 했으면 대항력 있는 경우는 그냥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죠? 이 2개 관계를 가장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고. 질권양수는 아까 얘기했죠? 낙찰을 받으면 아까 8억 중에서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이 4억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질권양수이냐. 자, 안 어렵죠 이제? 근데 이거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1년 공부해야지 겨우 이해되는 개념이라 하루 만에 이걸 하긴 어려워. 그럼 흘러가 봅시다. 행당동이에요. 한번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15억의 낙찰을 단독으로 받았어요.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막 폭발할 시기예요. 그리고 얘 포기해버렸네. 여기서 질문. 경매 낙찰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잠금 칠 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맞아요? 요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경매 계장이 낙찰 받았으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알려줄 것 같잖아요. 야, 이제 낙찰도 받았는데 뭐 내가 포기할지 말지를 네가 알려줘.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알려줄 의무가 공무원에게는 없고 실제로 그 공무원도 몰라요. 판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여러 법들은 있지만 변호사도 항상 확률을 7대3, 5대5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너무 제멋대로 했어요, 판결을. 일관성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선 배당으로 판정을 하더니 이럴 때는 뭐 피고 원고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변호사도 5대5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대5라는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 오, 잔금 납부하면 위험이 크겠는데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경험적으로 예측하는 거죠. 저거 포기했지만 실제로 인수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왜? 동부지법이 그렇게 판단했거든. 동부지법이 판단을 저렇게 했으면 두 번째 사건이 똑같은 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그거 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25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올해 26년에 한 번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처리 중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부지법이 방향성이 생겼죠. 이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르게 하면 에라 모르겠다. 50분 대 50이지 뭐. 하지만 이때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결정한다. 동부지법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돼요? 동일한 사건이 생겼을 때 판사들이 뭘 제일 먼저 찾아볼까요? 판례. 우리 지법 내에서 비슷한 게 있었을까? 오케이? 게다가 이거 경매잖아요. 독특하죠? 일반 매매도 아니고. 그럼 경매 사건 찾아보겠네? 근데 앞 사건에 이렇게 처리해 놓은 게 있네? 근데 뒷 사건을 다르게 한다고? 아,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렇게 해놓은 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못해 놓잖아요. 그 뒤도 계속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은 좀 이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부가 제일 심해요. 오히려 중앙이 세련됐더만 요즘에 가니까. 와, 동부 진짜 장난. 동부 이의 신청 갖고 이번 주 싸운 게, 동부 들을 수도 있으니까 까는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동부 아무튼 좀 유연성을 좀 가지시라고요. 아우 정말 힘들어 민원인이. 자, 두 번째 사람도 한 명이 들어왔죠? 13억에 받아갔습니다. 둘 다 포인트는 뭐냐? 시가 18억 이상 하고 있는 건데 둘 다 포인트는 인수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거를. 7억 5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근데 등기부상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보증보험이 질권 양수인이야. 들려요 이제 이 말? 뭐 받았다는 얘기야? 전세대출 받았다는 얘기네. 전세대출 받으면 자동배당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포함이야. 자동 포함. 왜? 얘 회사는 바보가 아니잖아. 얘는 배당을 신청 안 했어도 이 전세금액 받고 싶은 얘들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따로따로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신청해버리면 얘도 자동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인수할 건 없는 건데 왜 인수라고 이 사람은 판단하고 포기를 했느냐? 얘가 경매 개시 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거든. 맞죠? 경매 개시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 하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거 자동 인수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변호사한테 막 물어보니까 7대3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까면 안 돼. 저번에 경찰을 열심히 깠더니 경찰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 변호사 혹시 없죠? 변호사인가? 변호사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상담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사건은 누가 제일 잘 알죠? 까먹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부가 제일 잘할 것 같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쩌면 리원님 같은 경우는 2, 3일을 보냈을 수도 있어. 저 정도 드라마를 쓸 정도면 얼마나 몰입해서 심취해서 저 드라마를 그리고 있었겠어. 황량님 정도 분석하는 걸 봐도 그 엑셀 시트 작성하는 거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량님은 이제 하시는 분으로 들어갑니다. 순숙님도 상당히 물건 고르는 걸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저분들이 오래오래 생각한 거를 나한테 보내면서 질문을 할 때 나한테 판별을 바로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더 모르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 나는 뭘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막혔던 부분을 뚫어주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이랬어요. 10년 동안 이랬거든요. 이건 가능해. 근데 첫 조사부터를 제가 이거 드리는 거지만 이걸 다 알려주십시오 하고 전지전능하게 물어보는 건 여러분 실수하는 질문입니다. 그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는 그냥 매뉴얼로 ABC를 제미나이처럼 정해놨어. 어떻게 보내야 될지. 기분 나쁘지 않게, 친절하게, 아주 최소한의 성과는 반영해서 이렇게 하게. 그 여러분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똑같은 결과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잘해놨죠? 이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문제야. 공개를 해버리네, 또.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시면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인수할 게 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신고를 안 했죠? 배당 신고 안 했잖아요. 배당 신청 안 하겠다는 건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을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험하게 느끼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욕구의 한 이면에는 이 집을 내가 받고 싶기도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근데 얘네가 신청을 해버렸죠. 그럼 배당 자동 딸려 들어가는 거거든. 둘이 따로따로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경우는 없어요라는 말을 잘 안 하느냐면 판사마다 다르게 판결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동부지법에서는 박정은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박정은에 해당되는 비용은 인수하게 하고 밑에 거는 배당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판별을 해버리면 이거는 3억 6천은 인수하는 거예요. 7억 5천 중에서 3억 6천 빼면 계산이 잘 안 되네. 한 4억가량은 3억 9천? 4억가량은 인수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동부지법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판결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사람은 이게 무서웠던 거지. 첫 번째 사람은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을 얼마 썼어, 이때? 1억 3,690만 원. 1억 3,690만 원 포기해버리는 거야. 1억 3천 포기하기 쉽습니까? 이 돈 벌기 쉽나요? 이걸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만약 그렇게 판결이 난다 해도 저 4억을 인수한 금액을 여기 더해도 시가보다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금액을 쓴 거예요. 이것도 용기죠? 그러면 이분은 인생을 건 이 용기가 어떻게 화답이 되냐면 이렇게 화답이 됩니다. 낙찰받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은 26년이죠? 더 올랐어요. 30억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 들인 돈 4억 인수를 했지만 한 17억 정도. 순간적으로 1년 안에 올라간 돈이 13억 정도. 인생을 걸어볼 만한 타이밍은 이렇게 어렵고 애매하고 변호사들조차 확률로 얘기하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공시지가 1억이야 하고 있는데 막 가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고 자꾸 이러면 안 돼. 질권 양수인 막 이러면 안 되고 인생을 거는 타이밍 한번 온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언젠간 옵니다. 의외로 빨리 오기도 합니다. 나는 원영님이 빨리 올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촉이 들어요. 촉이 좋잖아요, 제가. 왜냐면 원래 질부를 만나려면 돌고 돌아 망하고 오거든. 최초로 안 망하고 오셨어. 안 망하고 오셔서 이번에 또 보증금도 다 날릴 뻔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바꿨어요. 어떻게 해서 지켜졌어. 지켜지는 쪽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게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좀 이분이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에 망한 적 없죠? 없어. 아주 깔끔한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 더 해볼게요. 재밌어요? 이건 여러분이 할 만한 걸로 해볼게요. 3,500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대출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버리면 700만 원만 쓰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싸게 낙찰받는 거에 엄청난 권리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언제 들어왔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몇 년 산 거야? 뭐 16, 17년 살아버려서 여기에 거의. 그러니까 한 집에 전세를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나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 16년간 똑같은 가격으로 살게 해줄까요? 아니잖아. 반드시 증액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왜 2,200만 원을 포함됐을까? 2,200만 원은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이고 나머지 800은 반드시 보장되지 아니하는 권리이다라는 걸 명시한 건데 여러분은 못 읽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안 들려. 이해돼요? 매각물권 명세는 이해가 됩니다. 잘 봐요. 11년에 근저당권이 잡혔는데 들어온 건 8년이니까 3번 확정일자를 바꿨어요. 전입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액보증금이 있을 때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확정일자를 한 번 더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3번 신고했으니까 2천만 원에 들어와 살다가 2,200, 2,900, 3,000 이렇게 올려주지 않았겠냐 하고 추론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더 낮았을 수도 있지. 1,500, 1,500, 2,200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시기가 많이 오르는 시기가 아니에요. 2008년, 2010년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반토막 나던 시기예요. 그러니 올랐을 리는 없다는 가정하에 2,000에서 200만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때는 집값이 또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확. 그러니까 이때는 좀 많이 올렸고 이때는 좀 적게 올렸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기준이 언제로 잡혀요 이제? 11년 기준으로 잡고 선을 그어. 그러면 12년, 14년에 올린 금액은 받아요, 못 받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증액보증금의 대항력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표를 만들었지요. 전입신고 했는데 확정일자 한 번 바꿨을 때까지 해당하는 금액은 2,200. 이건 받아요. 게다가 최우선 변제금에도 해당돼요. 근데 대항력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중복이니까 다 받는 거야, 그냥. 엎어치나 매치나 이 돈은 다 받아요. 다만 한 번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11년에. 그 두 번째 올려준 800만 원은 12년, 14년이거든. 이건 인수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결론. 11년 이후 800만 원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인수로 판단한 입찰자들은 가격을 800 낮추겠지. 자기가 쓰려고 했던 가격에서. 그러니 이 사람은 높였을 수 있었던 거고 7명 들어왔지만 낙찰이 된 겁니다. 가능? 이 사람 수익 얼마 냈을까요? 여러분 3천 투자한 미라님 얼마 냈죠 지금? 수익? 400? 3천에 400이면 여러분 무시하지 마요. 3억이면 한 3천 남긴 거 아니에요? 3억이면 4천 남긴 거잖아요. 규모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3천 들어갔잖아요. 얼마 남기면 잘한 거야? 400 남기면 칭찬해 줄만 한 거예요. 맞아요? 잘 봐요. 소멸됐으니까 이거 다 설명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매도를 4,800에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이거 확장시켜 볼게요. 3억짜리였으면 거의 얼마 남은 거지 이거? 비율 잡으면 3배니까 한 1억 2천 남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갑자기 이해되죠? 3억짜리 아파트에서 1억 2천 남기기 쉽나요? 안 되잖아요, 잘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 인수할 걸로 생각한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그 6명은 이 한 명만 이걸 인수 안 할 거라 생각해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보증금 미상 물건은 송파예요. 문정동. 잘 봐요. 금액을 얼마에 받아요? 근데 서울을 좀 잘 아는 사람 잘 들어봐요. 54제곱미터 문정동 땅이 1억 8천짜리가 있어요? 빌라라도? 가보면 알아요. 여기 마천 옆입니다. 건너편엔 또 송파가 있고 문정동 좋은 곳이에요. 올림픽 패밀리가 있는 곳이 문정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픽 패밀리는 우리 다 돌아보면서 하자. 동부지법, 검찰청 그쪽이 문정동입니다. 깨끗한 계획도시처럼 생겼고 건너가면 바로 수서, 일원동, 삼성병원. 우리는 뭐 행부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하도 거기서 뭔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뭐 임장도 되게 많이 잡았고 엄청 우리 지금 매일 모이는 티타임자도 거기잖아요. 자,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잘 봐요. 보증금 미상이죠. 이거 알아내는 방법은 수업에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내죠? 예, 국토부 실거래가를 들어가. 낙찰은 이때 받았는데 국토부 실거래가를 들어가면 정금순이 미상으로 나와요. 그 이제 하는 방법은 소유권 보존 날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 이 날짜를 기억하냐? 여러분이 검색을 해놓을 때 등기부 쳤던 항목에서 비교를 해볼 때 이때 소유권 이전된 집이면 이 집이 맞잖아요. 이 집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요. 이 SD플레이스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주소지를 네이버에 넣으면 그 건물 이름을 알려주는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건물 이름을 쳐야 더 잘 나와요. 주소를 입력하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이름 넣으면 11년도 12월에 20일에 54.74가 8,500에 40 월세 거래가 있죠. 그쵸?
쌤, 5층에 집이 2개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5층에 501호를 위반건축물로 해서 24.42를 502호로 양성화해준 기록이 남네? 등기부에. 그러면 등기부에 54.74 기록을 보고 그대로 여기하고 일치시킨 다음에 야, 502호는 24.42잖아. 찾았네? 그러면 내가 인수할 돈 얼마예요? 8,500이잖아. 인수할 돈 8,500이잖아. 얼마에 낙찰받았죠? 1억 8천에 8,500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6,500. 2억 6,500은 여기 전세값도 안 돼요, 지금. 이해되시죠? 2개를 더했어요. 지금 전세가 3억 정도 합니다. 25년에 했으니까 지금 더 올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2억 6,500에 받은 집을 전세 3억에 맞출 수 있는 상태 세팅을 해놓은 거고, 지금은 재개발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매매는 5억에서 6억입니다. 삼성병원 인근에 있는 빌라 단지도 지금 다 거의 7, 8억 딱 넘어가요, 전부. 이해되죠? 그 땅들의 가치를 알겠죠? 가보면 좋은 건 알겠죠? 평지가 막 모였고 회밀리 있고 막 하나아파트 가공하는데 그 근처에 빌라 단지가 1개밖에 없어요, 평지에. 언젠가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이 아파트예요. 말해도 되나, 이거? 얼른 넘길게요. 여기는 흐리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이면 안 돼. 여기는 말해도 되겠다, 어차피. 이 빨간색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같은 동일 매물대의 경매가를 비교를 한 거예요. 시세는 10억에 팔리는데 경매 최저가는 6.4억 정도 돼요. 그러면 낙찰이 보통 7, 8억에서 될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낙찰이 얼마 되고 있으면 9억대의 낙찰이 막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에서 1억 뺀 게 송도 낙찰가였어요. 그 경매는 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겠어요, 평생? 여러분이 싸게 샀나 비싸게 샀나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 가격은. 오케이? 아니, 매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시기마다 달라요. 지금은 거의 낙찰가가 시세랑 비슷해졌어요. 왜? 송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빠집니다. 지금 수도권 중에서 다 대출규제라고 생각하지만 구리도 빠져있고 남양주도 빠져있고 화성도 빠져있고 여기도 빠져있어요. 송도도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인기 있었던 지역인데 규제에서 빠진 지역은 대출이 나오니까 여기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갑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는데 이런 등기부를 봅니다. 경매 기입돼 있어요, 이게.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경매가 기입됐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근데 시장에 이 물건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는데 경매에 넘어간 거야. 그래서 조사 들어갑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9억에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빨리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봤더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뭐라고 써있지? 아, 여기 있다. 대부. 근질권 이전돼 있죠? 저당권 이전. 나만 보일 거야. 흐리게 해놔서. 저당권 이전은 우리가 배웠죠?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그 NPL을 대부업체가 산 겁니다. 그럼 이 대부업체가 샀다는 얘기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걸 생각했다는 얘기고, 대부업체 평균 금리는 지금 20에서 24%예요. 근데 이 대부 금액이 4억이었어, 4억. 4억. 4억에 20% 얼마죠? 이자? 8천. 그지? 8천을 12로 나눈 금액쯤? 한 800만 원을 칩시다. 그죠? 월 800을 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제가 설명했어요. 경매에 들어갔죠? 처리되는데 최소 6개월 잡으시고요. 유찰 한 번 되면 한 달씩 늘어나며 대부업체에서 기일 연기 신청이라도 한두 번씩 집어넣으면 1년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1년 12개월에 당신이 내고 있는 이자 800 정도를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1억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것도 같은데 지금 경매 최저가 낙찰 시세는 7, 8억 정도가 됩니다. 6억 정도에 저에게 바로 파시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저는 최저가를 제시했으니까 가격 먼저 제시한 사람 원래 그 가격에는 못 팔거든. 6억 5천이면 해결해 줄게. 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7, 8억 이상을 부르시던 분들도 시간을 두고 기다렸어요, 계속. 그랬더니 가격을 6억 2천, 3천까지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했고, 다만 단 하루 잔금 칠 때는 4억이 있어야 돼요. 대출은 깨끗하게 해소된 다음에 나오는 거지 더러운 상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싹 모여서 대출한테는 이미 다 얘기해놓고 자선은 매매일 다음 날로 얘기해놓고 이해관계자 싹 모은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대부업체의 돈을 다 지금 내가 입금한 돈을 해소하라 하고 거기서 팩스로 해소되었다는 증빙 받고 그 증빙 받고 이거 지우는 법무사에게 서류 준 다음에 오전에 이렇게 변호사 보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시켜 놓고 그 깨끗한 등기부 내 이름으로 된 걸 받아가지고 다음날 대출 자서하는데 넘겨서 대출을 나오게 한 겁니다. 한순간에 현금은 있어야 되는데 경매 기입 등기를 조금 싼 걸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압도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불안한 심리, 그러니까 경매에 당하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리는 이해돼요. 지금 최근에 의뢰받은 사건 중에 30억 넘는 오피스텔을 받아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도 되지 않아. 2년 동안 4년을 끌고 와서 지금 거의 이제 분양받기 직전이에요. 이건 올리면 안 되겠다 오늘은. 제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거 올리면 안 되겠네. 왜 이럴까요 저는? 왜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분이 문제점은 뭐냐면 그분이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되는데 그분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지금 들어간 돈이 5억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동안 납부되었던 이자 금액으로서의 1억 2천 정도를 더 내야 돼요. 6억 2천이잖아요. 포기되는 금액이에요? 이분은 6억 2천을 포기해서라도 이것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대요. 그래서 나에게 의뢰를 한 거야. 그래서 시행사를 찾아가서 이거 포기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런 의뢰도 들어온다. 그러니 이분에게 하루하루는 지옥일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가격에 살 수 있었다고 확신한 이유가 뭐냐? 이분의 매가였어요. 갑구에 올라가 보니까 이분이 샀던 금액이, 소유권 이전 금액이 잘 안 보이죠? 4억 5천인가 5억 5천인가 이래요. 이분도 수익을 안 본 게 아니에요. 거의 1억 5천을 내가 제시한 가격을 받으면 수익을 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싸게 샀는데 포기하는 거면 더 못 받았을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심리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등기부를 이렇게 한 바퀴를 너무 급하게 돌려드렸는데 무리라는 거 알고 지금 압도적으로 머리가 복잡할 것도 알고 우리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지만 주부쌤이 이렇게까지 한 바퀴를 돌리는 건 처음 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향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다시는 안 할 거야.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잡아놓고 컨셉은 잡아놓고 했는데 수강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모이는 주제는 아니에요 이게. 기억하세요. 우리 모인 인원수는 지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반응이 없어. 예전보다 훨씬.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본질과 진실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적다는 걸 기억하세요.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새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벌써부터. 알겠죠? 그래서 자기의 결핍이 있다는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채웁시다. 리오님은 이제 현금 흐름을 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일 뿐 지식은 뛰어나니까. 이해되시죠? 나머지 분들은 실행을 좀 하셔버리면 됩니다, 지금. 많이 여러모로 탐색을 하겠지만, 단,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천천히 해요, 빨리 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생각하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춰져 가고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 본인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 안 보여요? 은지님, 부산, 빨리 가. 나는 보여.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을 1년 넘게 봤고 여러분이 변화해 오는 모습 처음에 했던 그 대화나 내용, 통화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어간 모습이 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본인을 이렇게 좀 원래 본질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날씨 좋으니까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더 나가서 노세요. 고생하셨습니다.